이 영상엔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에 아주 많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스나이더 컷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DC 이후엔 포스트 스나이더 시대가 열린 것 같고 평점은 이런 상태인데요. 이거 둘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 분석 리뷰를 시작합니다. 잭동이 뭘 숨겨놨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어떤 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트 1의 가장 큰 변경점은 웨던컷에 있던 인트로에 나오는 아이의 폰에 찍힌 슈퍼맨 장면, 건물 옥상에서 파라데몬과 싸우는 배트맨 장면을 통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대신 영화의 제목이 나오는 순간 비추는 건 사이보그로 이 영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캐릭터죠. 브루스가 아이슬란드에서 아서와 만나러 가는 인서트 컷이 웅장한데 왜 이 이름을 보는데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고요. 브루스와 아서의 대면 장면은 인상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대사가 빠졌고 아서가 통역을 하는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서가 바다로 떠날 때 여성들은 아이슬란드 토착 민요를 거의 1분 동안 부릅니다. 런던으로 옮겨 타워브리지에는 슈퍼맨의 죽음을 기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슈퍼맨이 블랙 슈트를 입고 부활할 복선입니다. 다이애나의 은행 인질극 전투는 아서 커리의 등장과 순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액션의 자잘한 편집점도 음악 및 사운드 믹싱도 다릅니다. 더 심각하고 위험하게 전투 묘사도 잔혹하며 연사 모드로 스위치를 바꾸는 장면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소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원더우먼이 사랑의 전사임을 보여주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픈울프의 디자인입니다. 갑옷이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기믹이 추가됐는데 이게 조금씩 움직이고 악마적인 느낌이 있죠. 피부도 중세 판타지물의 트롤 수준으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의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의 여신인데요. 신화 속에서 아르테미스의 이름은 다이애나이며 이 화살은 다이애나를 부르는 한나인인 셈입니다. 파트 2부터 변화의 폭이 점점 커지죠. 우선 해저에서 아서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메라가 아닌 벌코였다는 점. 윌리엄 데포는 저스티스 리그의 출연이 2016년 4월에 확정이 되었고 아쿠아맨 출연은 2016년 11월에 피셜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벌코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데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극장판에서 삭제되면서 아쿠아맨이 데뷔작이 된 것이죠. 아서가 선장을 구출한 어선의 이름은 코틀랜드호. 이 명칭은 러시아계 미국인 소설가 아인랜드가 저술한 더 파운틴헤드라는 작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젊은 건축가 하워드 로크가 건축 예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로 극중에서 하워드가 코틀랜드 공영주택이라는 걸 설계합니다. 이 원작을 잭 스나이더가 영화화하고 싶다는 언급을 2016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대 전투입니다. 극장판에선 스테픈울프가 공격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나이더 컷은 다크사이드고 스테판울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원래 다크사이드였는데 워너가 속편을 위해 변경을 요청, 극장판에선 스테픈울프로 교체가 된 겁니다. 어벤져스의 타노스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서 이 슈퍼빌런을 볼 수도 있었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스테픈울프의 배경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극장판에선 스테픈울프가 아포칼립스 행성에서 온 사령관으로 수천 년 전 지구 연합군에 대패한 후 그의 조카이자 주인인 다크사이드에게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픈울프는 다크사이드의 눈에 다시 들기 위해 마더박스를 찾으려 하죠. 그러나 이번엔 이런 대사를 통해 스테픈울프가 한때 다크사이드를 배신하고 그 대가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바치는 일종의 형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반생명 방정식은 이걸 아는 존재가 다른 생명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초월적인 수학 공식입니다. 스나이더 컷은 이 반생명 방정식이 지구에 숨겨져 있다는 밑밥을 깔았고 이게 만약에 전 지구인의 바램대로 스나이더가 연출한 저스티스 리그 2가 나온다면 그 사건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판에선 인간, 아마존, 아틀란티스, 제우스와 아레스 등의 올림픽 신들, 그린랜턴이 모두 등장하는 전투씬이 회상에 불과했는데요. 스나이더 컷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려지죠. 여기서 다크사이드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전쟁의 신 아레스는 흑화돼서 원더우먼 1편에 빌런으로도 나왔습니다. 원더우먼의 주력 조연 안티오페도 살짝 눈에 띕니다. 배우 로빈 라이트는 자기가 극장판에서 잘린 것도 몰랐고
극장판을 본 적도 없다는데요. 이번에 스나이더 컷이 나왔다는 소식에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마더박스를 묻는 인간은 아더왕과 최고의 원탁 기사단 중 한 명인 보로스 경입니다. DC에선 이들이 주역인 코믹스를 낸 적이 있었고 심지어 배트맨 이슈 36에도 등장하는 등 오랫동안 DC 원작 세계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극장판에서 삭제된 라이언 최의 등장도 흥미로운데요. 원작 세계관에서는 3대 아톰이며 2006년 DCU 브레이브 뉴 월드 이슈 1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톰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지능과 지성, 그리고 축소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마블 앤트맨도 양자로 갈 수 있지만 아톰도 이름처럼 원자 수준의 축소가 가능하고 그 능력을 사물이나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더박스는 오브젝트 61982로 명명이 되는데요. 1982년 6월에 첫 선을 보인 사이보그의 기원을 다룬 원작 테일즈 오브 더 뉴 틴 타이탄즈 이슈 1이 나온 시기를 의미합니다. 청소부가 아들을 잃은 사일러스를 위로하는 이 갑툭 어색한 대사. I never got to say I'm very sorry about what happened. Victor was a wonderful kid. Thank you. 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할 것은 브루스 웨인의 심리입니다. Master Wayn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Lex Luthor. It has to do with him. I made a promise to him on his grave. 브루스는 슈퍼맨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 곧 직면할 위험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트 3는 베리 앨런과 빅터 스톤에 초점을 맞춥니다. 플래시부터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극장판에서 삭제된 아이리스의 등장입니다. 원작에선 나중에 베리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베리라는 캐릭터를 그려내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는 백인입니다. 파트 3 첫 장면엔 가드너 폭스 트럭이 나오는데요. 아이리스를 거의 죽일 뻔한 트럭을 처음부터 복선으로 까는데 가드너 폭스는 플래시의 원작자이자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 창작자입니다. 센트럴시티는 플래시의 배경인 가상의 도시입니다. 고담과 메트로폴리스는 뉴욕을 모델로 한 도시들이고 센트럴시티는 세인트루이스 같은 중서부 도시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DC 세계관에서 센트럴시티의 규모는 실제 세인트루이스보다 4배 정도 큽니다. 베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는 아이언 헤이츠 교도소로 플래시 세계관에서는 배트맨의 아캄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브루스를 만났을 때 Very attractive Jewish boy. 이 대사는 에즈라 밀러가 유태인이라서 그렇습니다. My special skills include viola, web design, fluent in sign language, gorilla sign language. 이 드립은 플래시 세계관의 빌런 고릴라 그로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빅터입니다. 잭 스나이더는 빅터라는 캐릭터를 기능적이 아닌 성격적으로 묘사합니다. 베리 앨런이 이번에 캐릭터가 깊어졌다면 빅터 스톤은 아예 다른 사람 수준이죠. 빅터 역시 다른 메타휴먼들처럼 신체와 두뇌가 모두 뛰어난데 Your son may be captain of the football team, certified genius, Mrs. Stone. But that doesn't mean he can hack into our system to change his friend's grades. Victor helped her because he's got a good heart. 이미 인간일 때도 그 능력을 어려운 친구를 위해 사용합니다. 애초에 영웅적 모델링을 한 것이죠. 빅터의 경기 장면에선 고담 대학교의 스코어보드를 웨인 엔터프라이즈가 후원한 걸 알 수 있고 빅터의 등번호 7번도 보여줍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한때 극장판을 홍보할 때 유나이트 더 세븐이라는 카피를 썼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6명이었죠. 아니면 2편에서 7명이 될 떡밥이라도 있던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극장판은 처참했고 빡친 팬들은 옛날에 죽 썼던 그린랜턴 데려와서 아예 개죽을 써라 라던지 나중에 샤잠 나오고 나서는 사실 이게 큰 그림이었다 이런 웃긴 짤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틀란티스가 한때 육지에 존재했었고 심해로 가라앉고 나중에 7개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걸 아쿠아맨이 전부 통합하겠다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빅터가 엄마랑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와 나누는 아버지의 대화는 뭉클하면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빅터의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엿볼 수 있고 사고 이후로 아버지의 망연자실함을 통해 사일러스가 마더박스의 힘을 이용하려는 동기도 충분히 드러내줍니다. 빅터의 능력은 세상의 지배자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이 디지털 세계의 지배력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여성 린다 제이 리드의 계좌에 10만 달러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극장판에선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 극장판에선 사이보그의 중2병스러운 성격이 이해가 안 됐고 사이보그의 몸이 마치 제멋대로 변하는 것 같았는데 충분히 테스트하고 있었던 데다 가난한 자를 돕는 모습까지 보니까 사이보그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행 시에 풀페이스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브루스와 다이애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극장판에선 회상씬 이후 브루스의 저택 근처에서 짧게 나오고 그걸 빅터가 보고 있는 걸로 끝. Man, if we're gonna do this, we need to be open to more things than we have. Yeah. Sorry. Don't worry about it. It happens.
반면에 이번엔 유머를 넣어서 피식하게 해주고요. 빅터가 다이애나와 만날 때 극장판은 프레임으로 쓱 들어오는데 이번엔 날아오고 날아가기 전에도 살짝 고뇌하는 얼굴이 보이죠. 어머니의 무덤에 마더박스를 묻는 장면도 추가되었습니다. 파트 4의 메인은 스테픈 울프와 저스티스 리그의 첫 결전인데요.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극장판과 큰 변경점은 없습니다. 사이보그의 등에서 팔이 나오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디테일과 원더우먼과 스테픈 울프의 1대1 매치는 컷이 늘었습니다. 사이보그는 아버지와 교감하는 장면, You're my father. 다이애나를 신경 쓰는 장면이 추가됐고 플래시의 인상적인 활약이 추가. 이 장면에선 파라데몬이 빠졌고 요딴 장면도 Primitive beings. 스테픈 울프의 쓸데없는 대사도 빠졌습니다. 러시아 가족 장면은 앞으로도 쭉 전부 삭제됐고요. 스테픈 울프가 투구를 벗고 복종하는 장면도 추가됐죠. 마지막 마더박스의 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빅터가 마더박스의 이동 경로를 알려줍니다. 2차 대전 말에는 나치가 소유하고 있었다는데 이건 히틀러가 손에 넣을 뻔했다는 의미죠. DC나 마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배경이 과거 나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오컬트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비비기 좋은 설정이죠. 역시 큰 포인트는 마샬 매넌트의 등장이었는데요. 타이밍이 놀라웠고 생김새는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살짝 그로테스크한 인상이었고 로이스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표정을 짓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믹스에서 마샬 매넌턴은 화성인의 마지막 생존자 존 존즈로 1955년 11월에 데뷔한 아주 장수 캐릭터입니다. 그는 맨 오브 스틸에 나왔던 스와닉 장군으로 지구에서 살고 있으며 괴력과 비행 능력, 변신, 텔레파시, 염력 등 다양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DC 히어로 중에서도 특히 티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저스티스 리그 창립 멤버 7인 중에 하나였죠. 아까 전에 등번호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스나이더가 설계했던 7번째 자리의 주인이 누군지도 아실 겁니다. 파트 5는 슈퍼맨의 부활이 메인입니다. 여기에 불안한 미래를 보는 사이보그, 시간 여행에 눈을 뜬 플래시가 더해지죠. 그야말로 엄청난 변곡점이 있는 파트였는데요. 묘지 장면이 늘어나면서 플래시와 사이보그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고 Wonder Woman. What do you think, man? You think she'd ever go for a younger guy? She's 5,000 years old, Barry. Every guy's a younger guy. 아서와 다이애나가 대화하면서 서로의 출신을 알아가는 장면도 좋습니다. 작전 실행 과정은 한층 더 디테일해졌는데요. 베리는 웨슬리 로우라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조하는데 극장판에서는 생일이 2010년 11월 6일인데 스나이더 컷에선 1997년 9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슈퍼맨은 이 영화에서 역할보다 상징성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이스를 중간중간에 교차로 비추는 작업을 하죠. 로이스의 서랍 속에 포스 매주어라는 가상 브랜드의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건 클라크와 로이스가 원작에서 여러 차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애썼던 걸 상기시켜준과 동시에 임신을 했던 적이 있기도 하며 영화 속에서는 시도해 본 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가항력이라는 의미의 브랜드 이름이 불온한 미래를 겨냥한 은유 같기도 한데요. 1969년에 나온 과학소설가인 레리 니븐의 에세이 맨 오브 스틸 워먼 오브 크리넥스에서는 클립토닌과 인간 여성이 관계를 했을 때 직면하게 될 위험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해도 아이가 산모를 죽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클라크를 살리는 과정은 음악은 한없이 거룩하고 과정은 숭고한 의식처럼 경이롭게 그려집니다. 플래시의 점프 스타트도 우주선이 위험 행위로 간주하는 점이 달랐고, 터의 미래 비전에서 원더우먼이 죽고 눈 위에 2개의 동전을 올린 채 화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 망자들이 하데스의 뱃사공인 카론에게 뱃삭을 주고 스틱스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아쿠아맨도 죽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왕관으로 그가 아틀란티스의 왕좌에 있음도 알게 됩니다. 다크사이드는 어떤 각도로든 목표물에 도달하는 오메가 빔을 사용합니다. 뼈만 남은 로이스의 주검을 앞에 둔 클라크는 흑화되어 다크사이드와 편을 이루게 되죠. 이때 보이는 그린랜턴의 주검은 그린랜턴 군단의 신병 교관 킬로웍으로 보입니다. 킬로웍은 과거 그린랜턴에도 등장했었고요. 초조한 베리는 빅터의 말을 잘못 듣고 질주, 아슬아슬하게 마더박스에 접촉하나 그 직전 시간 역행 현상이 발생하면서 플래시의 시간여행 능력이 발현됩니다.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의 대결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투씬인데요. 전투 때는 2번이나 배트맨에게 빔을 퍼붓지만 건틀렛으로 방어하는 장면이 추가됐고, 이 대사도 삭제. 극장판에선 배트맨이 알프레드에게 말해 차로 로이스를 데려오지만 이번엔 로이스가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때마침 클라크를 보게 됩니다.
시작은 클라크와 로이스의 대화입니다. 완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극장판보다는 클라크의 심경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Listen, Mom. They wanted me back for a reason. I need to find out why. 이렇게 마지막 전투에 들어갈 명분도 주죠. 극장판에선 작전 타임 때 서로 으르렁거리고 마는데 Arthur. Yeah, that was a great way to get rid of Superman. I'm not doing this on purpose. Right, because you can't control the machine. 이번엔 작전의 설계 자체를 보여줍니다. 요 야릇한 신도 빠졌고요. It was the end of the world. Barry Allen was right here, and he said to me, Lois Lane is the key. 여기서 브루스가 다이애나에게 했던 말은 배대슈에서 이 장면을 의미합니다. 플래시의 말은 로이스의 생사가 사이보그의 미래 비전 속 슈퍼맨의 흑화와 에필로그에 나올 브루스의 악몽의 현실화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이죠. 블랙슈트 슈퍼맨의 역사는 1992년 슈퍼맨의 죽음 편에서 시작됩니다. 슈퍼맨은 여기서 둠스데이와의 싸움에서 죽고 혼수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길어지며 93년에 컴백을 하는데요. 이때 블랙슈트를 입고 태양 광선의 흡수력도 높아지죠. 스나이더 컷이 원작과 다른 점은 망토가 추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잭 스나이더는 워너와 논의를 했는데 긴 머리카락에 수염까지 아주 약간 해볼까 싶기도 했다네요. 그런데 당시 워너는 스나이더를 지지해주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원했던 블랙슈트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슈트는 리커버리 슈트, 리제너레이션 슈트, 솔라 슈트라는 별칭이 있으며 전투보다는 회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극장판을 잭 스나이더가 연출하던 당시의 블랙슈트는 슈퍼맨의 죽음과 암울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워너는 반대. 그렇게 스나이더와 워너는 논쟁 중에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입양한 딸이 자살하는 가족사까지 겹쳐 잭 스나이더는 영화를 떠났고 이 영화를 건네받은 조스 웨더는 이 부분을 포기합니다. 전투 때는 배트모빌 액션과 총 공격 장면 등이 추가. 메인은 스테픈 울프와 저스티스 리그의 최종 결전인데요. 액션 시퀀스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픈 울프가 Your sisters begging for their lives, as did your mother. 원더우먼의 원수임도 알게 되죠. 극장판에선 사이보그가 스테픈 울프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스나이더 컷에선 이게 블랙스투 슈퍼맨의 컴백 무대가 되죠. 다크사이드 옆에는 그레니 굿니스가 있는데요. 그레니 굿니스는 다크사이드 군단의 교관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에 스피드포스가 표현되며 마더박스의 힘은 슈퍼맨을 갈아버릴 정도였다는 걸 볼 수 있고 사이보그도 내적 각성 이후에 마더박스 분리를 하게 됩니다. 플래시가 스피드포스를 사용하는 장면은 어머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갔던 베리가 디스토피아적 대체 현실을 만들어냈던 원작 플래시포인트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될 플래시 단독 영화가 이 플래시포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극장판에선 스테픈 울프의 최후가 파라데몬의 다구리로 끝나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것 이외의 포인트는 사일러스 스톤의 사망인데요. 극장판에선 희생도 없었던 데다 살아남기까지 했으니까 스나이더 컷에서는 완전히 생사가 바뀝니다. 이 부자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빅터가 아버지를 잃기 때문에 아서가 빅터를 연민하고 How's Victor doing? We're asking a kid who just lost his father to go up against the most powerful machines in the universe. 팀플을 함께하는 모습, 녹음기의 메시지까지 전부 연결되며 사이보그는 이 작품 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Just got finished watching that Zack Snyder's Justice League. Y'all, when I tell you, this movie is not a meal. It is it's a feast. It's like a 7-day feast that just does not end. I'm sitting in here in my hotel room in the dark watching this thing and I'm like, oh, please don't stop. Please don't end. And I look down and I still got another hour and a half of the movie left. Y'all, oh my gosh. I cannot wait till next week so we can start talking about it like together amongst. I called Zack Snyder, left him a voicemail. I called Chris Terrio, I got him on the line. We had a chat, man. Oh my gosh. 5 years in the making, y'all. And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without you all. I can't even tell you. It's like, 에필로그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필로그에 충실한 싸움 이후 히어로들의 모습인데요. Darkness, the truest darkness, is not the absence of light. You can't imagine how proud I am of who you are, have always been.
나레이션은 로이스에서 사일러스로 교체, 빅터와 베일리는 완전히 다른 라스트를 보여주고, 아서는 아쿠아맨 단독 영화로 이어지는 복선을 보여줍니다. 다이애나가 미술관 도난 사건을 해결하고 캐드먼 같은 인물을 체포하는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루터와 데스스트로크의 대면 장면도 약간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저스티스 리그 촬영 당시 벤 애플렉 주연의 배트맨 영화로 연결시킬 의도가 있었던 듯하며 그 영화의 메인 빌런이 데스스트로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루스의 악몽입니다. 대부분 새롭게 촬영된 장면이고요. 마지막 최대 포인트는 역시 자레드 레토의 조커죠. 원래 코믹스에서 오랫동안 심도 있게 그려진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DC EU는 한 번도 그려주질 않았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커와 배트맨 둘의 대화를 보면 He knows exactly what it's like to lose someone he loves. A father, like a mother, like an adopted son. 여기서 조커가 말하는 브루스가 입양한 아들은 로빈이며 원작에서 조커가 죽였고 배대슈에서도 그 점을 은유했기 때문에 조커는 브루스의 원수인 상태. 그리고 이어지는 조커의 말엔 단서가 숨어 있는데 배트맨은 조커를 죽일 수 없고 절대 스스로 죽지 않으며 브루스가 로이스를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저스티스 리그를 향후 20년을 두고 3부작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조커가 말했던 빅터의 비전에서도 봤던 로이스의 죽음과 플래시의 경고를 단서로 배트맨은 저스티스 리그 2편에서 로이스를 보호하다 죽게 되며 3편 마지막에 클라크와 로이스의 아들 브루스 켄트가 새로운 배트맨이 될 거라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과 다크사이드가 한 팀인 이 미래엔 플래시를 제외하고 모두가 사망하는데 플래시만이 시간을 거슬러 브루스에게 경고를 남겨 미래를 바꾸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잭 스나이더는 배트맨과 로이스 레인의 로맨스를 원한 적도 있었다는데요. 워너가 격렬히 반대해서 시도도 못했다고 합니다. 배트맨이 스스로 죽지 않는 건 로이스의 생존과 자기 목숨을 등가 교환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로이스가 어떻게 죽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이스는 원작 세계관에서 정말 무수한 방법으로 죽거든요. 심지어 허니문 가서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비디오 게임인 인저스티스의 스토리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조커가 약물을 사용해 슈퍼맨이 로이스를 죽이게 만들고 로이스의 신박과 동기화된 핵폭탄이 터져 메트로폴리스가 괴멸됩니다. 배트맨이 잡은 조커를 신문할 때 슈퍼맨이 나타나 조커를 죽이고 선을 넘은 슈퍼맨은 세력을 모아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조커의 폭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 세계의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건너와 반군인 배트맨과 협력, 슈퍼맨 세력과 결전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잭 스나이더 감독이 밝혔던 3부작 플랜과는 로이스의 죽음, 악이 되는 슈퍼맨, 배트맨이 반군인 게 유사하고 조커의 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배트맨과 조커가 한 팀이 되는 일도 원작에서는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거나 아예 샴쌍둥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커가 왜 어른 일에 꼬맹이를 보냈냐며 로빈의 죽음을 다시 조롱하자 배트맨은 할리퀸이 피 흘리며 죽으며 내게 조커를 죽일 때 천천히 죽이라고 애원했다죠. You're good. You almost had me. 이 대사는 배트맨이 할리퀸을 직접 죽인 게 아닐지도 모르며 심지어 할리퀸 역시 로이스처럼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리퀸은 죽기 직전까지 조커와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향후 잭 스나이더가 DC EU로 컴백을 한다면 마고 로비의 할리퀸은 배제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잭 스나이더는 만약에 했다면 캐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션 매너터의 등장은 확실히 속편을 겨냥하고 있고 이번엔 싸우지 않지만 속편에서는 큰 역할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곡 할렐루야는 워치맨에서 쓴 적이 있지만 이 곡을 영화 제작 중에 사망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딸 어텀 스나이더에게 헌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본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의 전모였습니다. 미처 제가 다루지 못했거나 몰랐던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물이 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많이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